이전 사건에 대해 이승학님께서 서로 금전 문제로 따지기 전에 부모를 어떻게 책임지고 모셔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저도 형제들 간의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인한 서운함에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건 역시도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깝고 짜증이 빡치는 기가 차실 만한 사건입니다. 팩트는 마지막에 있으니 막판까지 꼭 들어주세요. 2010년 4월 26일 이른 아침, 미국 미시간주 컬럼타운의 한 집에서 62세 노인 레리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자신의 두 손녀 목소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자신의 딸 비너스는 분명 두 손녀의 아침 식사와 학교에 가져갈 물건들을 준비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레리가 도와주려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벽에 걸린 시계를 무심코 쳐다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었어. 평소대로라면 이 시간에 딸은 두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이미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지? 바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뒷마당까지 가봐도 딸이 없는 거예요. 손녀들만 있어. 이에 레리는 7살과 5살이었던 두 손녀한테 애들아, 엄마 어디 갔어? 그런데 애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요, 내 딸 원래 아침마다 현관 앞에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거든. 혹시 오늘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문 앞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수다 떨고 있나? 그래서 집 밖에까지 나가봤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 집 안이나 집 앞마당이나 뒷마당이나 모두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레리의 시선이 집 바로 앞 차도에 머물렀을 때 차도 한쪽에 남겨진 자국들이 막 어지럽게 긁혀 있어. 마치 두 사람이 방금 전까지 이 위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남겨진 것처럼. 게다가 차도 옆 잔디밭에 이게 뭐야? 분홍색 머리끈 하나가 덩그러니. 잘 보니까 이거 내 딸 비너스가 평소에 머리 묶을 때 쓰던 것 같은데? 그 머리끈 옆에 비닐 포장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포장지의 그림을 보니까 방수포 포장지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사람 촉이 정말 무시 못한다니까요. 솔직히 그냥 밖에 나갔나 보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렐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납치당한 것 같아. 그래서 레리가 바로 경찰에 연락, 딸을 찾아달라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비너스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파악한 후에 자연스럽게 비너스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더그를 주목합니다. 비너스와 더그는요, 8년 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당시 비너스는 대학에서 범죄 사법학을 막 졸업한 상태였고 목표는 사법 시스템에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반면 더그는 해병대 군인이었어요. 2002년 둘은 처음 만났고요. 너무 좋아. 진짜 첫 데이트를 한 지 나흘 만에 둘이 결혼했대요. 와우, 나흘 만에?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너스는 자신이 내심 총기와 범죄에 대해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직업상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앞서 그랬잖아요. 그녀 대학교를 범죄 사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총기와 범죄에 거부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허구한 날 다루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는 사법 분야에서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대신 한 은행에 취직합니다. 그럼 더그는 어땠을까? 그는 보다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해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그 후 패스트푸드점에 취업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업계에서 일한 몇 년 동안 두 딸이 연이어 태어나면서 이 가족은 행복했어요. 아니, 겉으론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된 더그의 마음속은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까지 생기면서 부담이 더 됐겠죠. 사실 군대를 제대한 후 더그의 직장 생활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잘났어. 은행에서도 계속 승진하네. 그녀가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 됐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작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더그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아빠가 돼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맡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계속 집에 있어야 할 때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그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그는 비디오 게임을 시작해요. 제가 이 게임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저도 많이 했던 게임이거든요. 바로 콜 오브 듀티.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그래픽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 총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더그가 이 게임에 빠진 거예요. 여튼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 세계 게이머들과 온라인 대전을 하면서 그는 마치 잃어버리고 살았던 삶의 원동력, 내 삶의 에너지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더그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느낌이 새로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든 과하면 안 좋거든요. 예전에 군대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기억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점점 심하게 이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년 남성이 갑자기 심각하게 게임에 빠져버리면 당연히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아이고 나발이고 아내고 나발이고 온니 나는 이 게임만 할 거야. 아빠 배고파요. 저기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 아빠 바빠. 자기야 나 집에 왔어. 뭐 어쩌라고. 이러니 아내인 비너스 플러스 더그의 직계 가족들까지 안 말렸겠습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지만 끊을 생각이 없어. 가족들의 만류에도 더그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이에 참다 아내 비너스 폭발합니다.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별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더그 미안하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비너스 오케이 이제 게임 안 할 거지? 화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버지니아주로 이사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해요. 이곳에서 비너스는 자신이 잘하는 은행 업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그는 트럭 운전사 일을 시작해요. 이때 더그 게임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에 가정에 최대한 집중을 해보려 하는데 이게 내 스스로 느껴 게임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다시 하기 싫은 일을 시작하려니 이 마음속의 상실감과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게임의 맛을 밥으로 놓으니까 계속 생각나 미치겠어. 결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그 또다시 그놈의 콜 오브 듀티 또 시작합니다. 와, 이 아내 정말 빡쳤겠죠. 이 남자는 안 되는구나. 부부 갈등은 더 심해졌고 하다하다 격렬한 다툼 끝에 더그가 아내 비너스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놈의 게임 하나 때문에 정말 멍청하게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 있는 거죠.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아내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같이 가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2010년 2월 밤에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미시간주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게 되죠. 결혼 생활 중 벌어졌던 더그의 폭력 문제로 인해 단 2달 만에 비너스는 두 딸의 양육권을 완전하게 얻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혼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비너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파탄난 결혼, 양육권 다툼, 복잡하게 얽힌 이혼 소송까지. 고전적인 범죄 요소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제1순위 용의자로 더그가 올라요. 현장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 방수포 포장지에서 반쪽짜리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완전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정확한 대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또한 경찰 바로 더그에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연락이 안 돼. 언제 연락되냐? 아버지가 비너스 실종 신고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비너스가 실종된 지 거진 한 10시간 하고도 훌쩍 지난 후에야 전화 받습니다. 아니 뭐 하다가 이제 받아요? 제가 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왜요? 지금 당신 아내 비너스가 사라졌어요. 뭐 아는 거 없어요? 에? 비너스가 사라져요? 언제부터요? 아이들은요?
그는요, 비너스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요, 그날 아침, 즉 비너스가 실종된 그 시간, 당신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더그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자신의 하루 일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더그 말로는 저 하루 종일 여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집 근처를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아침에는 근처 쇼핑몰에서 쇼핑했고요. 그 후에는 제 이혼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 사무소에 들러 인사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에 일을 좀 더 보다가 오후 한 몇 시쯤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더그가 제공한 알리바이는요,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쇼핑몰과 법률 사무소 그리고 사무실 건물의 CCTV에 모두 그의 모습이 있었고 자신이 썼다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위치 기록 등등을 다 증거로 내밀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비너스가 실종됐을 당시 저는 1000km나 떨어진 자동차로 11시간이나 걸리는 버지니아주에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언제 범행을 저지르겠습니까? 자기 딴에 이게 완벽한 알리바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증거들이 다 있는데 봐봐, 맞지? 그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에 더 의심을 사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경찰은요, 더그가 제공한 알리바이 증거들 꼼꼼히 반복해서 계속 살핍니다. 판 거예요. 그 결과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상하게 더그가 찍힌 영상들 거의 얼굴이 안 보여요. 보시면 거진 그의 체형만 보입니다. 정확하게 얼굴이 찍힌 게 없어. 더그 말로는 지금 영상 속에 입고 있는 티, 내가 자주 입는 티다. 우리 집에 있다. 체형도 나랑 같지 않냐. 이거 나 맞다. 하지만 체형이 거의 동일해 보인다는 것 외에 얼굴이 찍혀있지 않아 정확히 그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진짜 CCTV 속 인물이 더그가 맞을 수도 있죠. 이 의문점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요, 더그가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법률 사무소에 들러 돈 냈다고 했잖아요. 바로 탐문수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다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 만났다던데? 당신들 만나 법률 돈도 주고 했다던데? 아, 몇 가지 유로 절차를 처리해주고 한 건 맞는데 제가 다른 일도 바빠가지고 얼굴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요. 이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약간 느낌이 우리 시청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일 볼 때 그냥 딱 서로 해야 할 일만 하고 바로 뒤돌아가잖아요. 서로 얼굴을 막 보고 하진 않잖아요. 보기야 하겠지만 주의 깊게는 안 보고 그냥 딱히 문의 없으면 이거 해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이때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냥 할 일만 처리해주고 했다 보니 옷 정도만 기억한다. 얼굴까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 이 CCTV 속에 찍힌 사람 더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더그로 위장해 그를 대신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경찰은요, 더그의 집 이웃들을 탐문 수사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어요. 더그의 한 이웃이 비너스가 실종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집 밖에서 더그와 우연히 마주쳐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때 더그가 사라진 아내에 대해 막 걱정을 하면서 자기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 아내가 성격이 좀 까칠하고 까다로워요. 조금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없이 두 아이 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적도 많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번 실종도 어쩌면 비너스가 미리 계획한 거 아닌가. 제가 싫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웃의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더그의 말을 듣는데 사람을 쳐다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잖아요. 그렇게 더그를 쳐다보는데 더그의 목과 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 허벅지에 긁힌 상처들이 뭐 이렇게 많아? 말하는 더그를 쳐다보다가 목을 봤는데 상처가 많으니까
하고 팔을 봤는데 팔도 어? 그래서 다리도 보게 됐는데 어? 여기서 좀 뭔가 이웃이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누구랑 몸싸움을 했나? 아, 이거 뭐 의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경찰은 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더그의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압수,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웬걸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와, 헛다리 짚은 건가? 이렇게 경찰이 실망하고 돌아서려던 찰나, 와우, 한 경찰관이 더그의 차 뒷좌석 틈새에서 한 장의 영수증을 득템합니다. 영수증은 비너스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의 영수증이었어요. 뭘 산 영수증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월마트에서 모자, 장갑, 삽, 그리고 방수포를 샀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건, 사고, 범죄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얘가 산 물품들이 보통 강력 사건에서 범인들이 많이 사는 장비들 아닙니까? 유기할 때 쓰려고 사는 물품들. 그리고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더그가 이 물품들을 구입한 장소가 자신의 집 근처가 아닌 오하이오주의 한 슈퍼마켓이었다는 겁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슈퍼마켓, 여기는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비너스의 집에서 불과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찰 확신이 섰어요. 이거 100% 얘가 자기 아내 비너스를 어떻게 했다. 바로 더그를 체포,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더그라는 남자는요, 비록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게임에 빠져 있었지만 머리가 상당히 맑고 교활한 놈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과 비너스의 실종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니네들이 날 범인으로 몰아 뭐 어쩔 건데? 증거 있어? 내가 안 했다니까? 증거를 가져와, 증거를. 없잖아. 영수증 한 장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몇몇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없죠. 그래서 경찰의 신문에 맞서 그는 자신이 무죄라며 강하게 주장했고 경찰과의 긴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경찰은요, 더그가 범인이다로 끝나지 않아요. 100% 이놈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다. 이 공범을 찾으면 끝난다. 여러분, 공범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공범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경찰은요, 바로 더그의 통신 기록 조회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리키라는 젊은 남자가 용의선상에 또 올라와요. 이 리키는요, 키와 외모 면에서 더그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두 남자가 몇 달 전부터 서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이후 점점 더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비너스가 사라졌거든요. 딱 요때쯤 2010년 4월 초 이 두 남자의 전화, 연락 최고조에 달해요. 똥꾸렁내가 난다. 경찰 바로 리키 찾아내서 신문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리키 모든 걸 풀어요. 리키 말로는 자기와 더그 그놈의 콜 오브 듀티 같은 팸이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 같이 게임하는 사이. 그만큼 리키도 게임에 빠져 사는 놈인 거예요. 둘은 9개월 전 온라인 대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두 남자는 서로의 집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2010년 1월, 즉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리키는 더그와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만나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만나 놀면서 더그는 계속해 리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 내 아내가 완전 또라이거든. 언제 내 두 딸들한테 해를 끼칠지 모르는데 그만큼 되게 위험한 여잔데. 아, 양육권 싸움에서 내가 져버렸어. 어떻게든 내가 내 두 딸들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난 더 이상 내 딸들을 지킬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냥 두면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내 딸들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제거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여러 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더그 말에 리키가 세뇌를 당한 거예요. 원래 사기도 사기꾼의 말주변에 완전 꼬드겨져가지고 자기가 사기 당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어리둥절하게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된 겁니다. 2010년 4월 25일 더그는 자신의 핸드폰, 현금카드 그리고 옷 한 벌을 리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1000km가 넘게 떨어진 미시간주의 컬럼타운이라는 곳으로 차를 몰고 떠나요. 비너스 집에 도착하기 전 그는 중간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들러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장갑, 모자, 삽, 그리고 방수포를 구입합니다. 다음날 아침 9시가 조금 넘어서 미시간주에 남아있던 리키에게 도그가 전화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맡긴 후드티 그대로 입고 내가 말한 곳들 다 돌아다녀. CCTV에 네 뒷모습이 보이도록 신경 쓰고 내 현금카드 사용해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도 좋아. 자,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더그가 리키에게 자신의 현금카드, 옷, 핸드폰을 맡겼다고. 이 기간 동안 리키에게 맡겨진 더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왜? 경찰이 이때 비너스 찾는다고 막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락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때였던 겁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 더그가 모든 일을 끝낸 후 급히 돌아왔고 다시 만난 둘은 서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리키는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안 왔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고 실종 전단지도 나오고 하니까 점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진 겁니다. 이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리키는요, 자기는 살해 상황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듣기론 교살 당했다고만 들었다. 유기 장소나 이런 거 전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너스를 찾는 거거든요. 리키의 자백만으로 더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할 수 있어. 경찰 비너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1급 살인 혐의로 더그를 기소합니다. 1년 후인 2011년 재판이 시작돼요. 여기서 더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시신 발견됐어요? 아니잖아요. 비너스는 죽지 않았어요. 그 여자 원래부터 아무 말 없이 아이들 데리고 떠나기를 반복했던 여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난 겁니다.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날 골탕 먹이려고. 하지만 만만한 검찰이 아니거든요. 검찰은요, 형을 가볍게 해주는 조건으로 공범 리키를 법정에 세웁니다. 리키가 그 법정에서 모든 걸 얘기한 거예요. 동시에 감식팀의 노력으로 범행 현장에 남겨진 방수포 포장지에서 채취한 반쪽짜리 지문도 결국 더그의 것임이 입증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증거들의 근거에 비록 비너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브라보! 그리고 공범 리키 검찰이 협상했잖아요.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요. 그리고 약 8개월을 복역한 후에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산 거죠. 왜 이렇게 나왔냐. 리키가 이 범죄에서 차지한 역할이 사실 매우 작았고 그가 없었더라도 더그는 범죄를 저질렀을 거거든. 그리고 리키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건요. 더그가 끝까지 입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비너스 어디에 묻었냐고. 아니, 내가 안 죽였는데 뭘 묻어요? 난 억울한 사람이야.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자기는 억울하대. 그러면서 입을 닫아버리니까 비너스의 시신을 계속해 찾지 못합니다. 진짜 그 부모의 그 새끼라고. 이 더그의 부모님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 아들 무고하다고. 무조건 비너스가 스스로 잠적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아들 골탕 먹이려고. 아줌마의 잘난 아드님 골탕 먹이려고 자기 가족들, 자식들까지 다 연 끊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아줌마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 부모의 그 아들인 거예요. 지금 영상이요. 비너스 가족들이 제발 아시는 분 연락 달라고 실종 전단지 붙여놓은 거를 더그 가족이 무슨 실종이야 실종이 지가 가출한 거를 다 떼버리고 있는 겁니다. 와... 더그 역시도 수감 첫날부터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10년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8년까지 항소를 계속 넣었어요. 하지만 모두 기각. 이때 경찰 더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더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네가 복역 중인 그 구역에 게임기 몇 대 설치해줄게. 그리고 매일 약 30분씩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너는 비너스가 어디 묻혀 있는지 얘기해줘. 서로 이렇게 교환하자고. 어때? 물론 그 게임은 콜 오브 듀티가 아니죠. 스포츠 게임만 가능하게. 인터넷 연결은 안 되게. 여기서 이제 더그가 8년을 지가 안 죽였다고 항소 놓고 지랄해놓고 게임? 하니까 눈깔 희번덕해져가지고 게임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가릴 때야? 오케이. 이 제안 때문에 모든 걸 자백한 거예요. 이 게임 때문에. 그는 아내 비너스가 매일 아침 집 앞에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하기로 하고 집 앞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비너스가 밖에 나오자마자 그는 몰래 다가가서 군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이용 뒤에서 비너스를 기절시킨 겁니다. 이후 그녀를 외진 숲으로 데려간 뒤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그 산에 묻은 겁니다. 더그의 자백으로 경찰은 마침내 비너스를 찾아냅니다. 꼬박 8년이 지나서 말이죠. 여기서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녀 시신을 발견하기 딱 1년 전 그녀의 아버지 레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끝까지 딸을 못 보고 가신 거예요. 이에 가족들이 비너스를 아버지의 무덤 옆에 같이 묻어줬다고 하는데 와,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부싸움하기 시작하더니 게임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탄났고 그렇게 아내까지 죽인 애가 결론은 내내 억울하다 입 다물고 있다가 게임 해준다고 하니까 모든 걸 푸는 게임. 이런 놈이 아내 죽인 거에 대해 미안해는 하면서 재반성은 했겠습니까? 이게 더 열받아요. 전혀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